오늘 오전 9시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전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누가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산 1호 백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좀 공평하게 각자의 부담을 좀 나눠주자. 제가 밖에서 돈을 번다는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요. 본다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정책 저널리즘 KTV 탐사 프로그램 PD 리포트 이슈본이 5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100일을 다룬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편을 필두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컸던 각종 사건, 사고 속 진실을 추적하기도 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와 의혹을 짚어내면서 사회 감시자의 역할도 자임했습니다. 이슈본의 지난 10년은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시대별 이슈를 정면에서 다룬 10년, 그 500회의 기록을 만나보시죠. PD리포트 이슈본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방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본인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적금을 해지하는 걸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2014 패션업계 청년 착취 대상에 압도적 1위로 선정하여 이상을 수여합니다. 막차를 놓치면 당연히 택시비는 제 부담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애초에 영원 빵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폭력이 어떻게 맞았습니까라는 거는 사실 저희한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때리고. 여기는 일본산은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게 좀 많이 우려돼요, 요새는. 예. 한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시대의 화두를 짚어낸 지난 10년. 이슈본에 기록된 우리 사회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찬란하고 열정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인 청춘. 그런데 인생을 막 꽃 피우기 시작한 청년 세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유독 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기약해서 오랜 세월 동안 월급 10만 원 견습, 월급 30만 원의 인턴, 최저임금 이하의 정직원 채용과 같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패션계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을 마음껏 착취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해 당시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늘어났는데 일각에서 교육과 훈련을 빌미로 청년 인턴에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계약과 무관한 일을 시키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지난해 한 대형 프랜차이즈 피부 미용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김희정 씨는 2달간 하루 11시간씩 꼬박 일했습니다. 2달간 정직원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한 후 이정 씨가 받은 돈은 100만 원. 시간당 약 2,110원의 임금을 받은 셈인데요.
2015년의 최저시급인 5,580원에 절반도 안 되는 데다 2002년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보통 다른 곳은 실습비를 교통비만 주기도 하고요. 아예 교통비도 못 주고 밥값도 안 주고 이런 곳이 많아요. 청년을 상징하는 열정과 보수라는 뜻의 페이가 합쳐진 신조어 열정페이가 청년 노동력 착취의 대명사로 떠오르면서 단숨에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보수도 적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인턴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습관? 그냥 어떻게 보면 경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뭐라도 하나 쌓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채용 자체를 정규직을 먼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인턴 우선 채용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턴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에 치여 아파하던 청춘들은 같은 해 남북 대치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순찰에 나선 육군 수색대의 눈앞에서 폭발음과 흙먼지가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한 겁니다. 굉장히 크게 다친 이제 그 장병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남북 관계가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게 북한이 역시 또 이렇게 도발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의 의지도 시험해보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했고 저희가 대응책으로 찾은 것이 대남 방송 확성기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확성기를 타격하겠다며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강한 공격 정신이면서 해군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는 데서 나서 군 장병들의 전역 연기 신청이 쏟아진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당시 36사단에 소속된 박태희 병장은 제대까지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전시 상태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상황이 또 언제 좋게 끝날지 모르고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또 대대에서 열심히 한 만큼 끝까지 제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임하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은 박태희 씨를 포함해 모두 161명. 애초 계획했던 취업이나 학업까지 미루고 군에 남은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0일 김 중사와 예비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들려오는 속보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김 중사는 바로 부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니만큼 결혼식을 미루기로 결심하는데요. 식을 올리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결혼 비용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초대해놨는데 이틀 전에 그걸 미룬다는 거는 정말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고 예식장한테도 미안한 거고 예식장한테도 제일 미안한. 근데 뭐 저한테는 그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결혼식 우리는 어차피 살고 있고 같이 결혼식을 안 해도 행복한데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긴 나는 거죠. 신세대 장병들의 이런 안보의식은 단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문구가 그래서 저 정말 전역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제가 저라도 남아서 지키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이게 우리 젊은이까지 이러는데 우리도 한번 좀 뜻을 모아서 이번에 뭔가 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하고의 대화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최근 더욱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과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판단에 섭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안보감도 뭐 희미하고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젊은이들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한다면은 뭐 그게 꼭 전역 연기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그것이 결국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단한 청춘의 상징과도 같던 열정페이 문제도 소폭 진전이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 경험 기회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굳이 정책적 지원이 아니라도 요즘 MZ세대는 예전처럼 고통을 마냥 참기보다 자기 돌봄과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쪽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청춘일 수 있는 사회, 저희 이슈본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홀 식사 테이블은 없고요. 한 99%가 전부 다 배달이고 나머지 한 1, 2% 정도가 포장 손님. 저희 거의 다 배달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배달 플랫폼은 일상의 필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영업자, 이용사업자. 하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에 독과점 구조, 배달 종사자 처우 문제까지 맞물려 단숨에 논쟁거리로 떠오릅니다. 당시 이슈본은 무려 30%에 육박하는 중개 수수료 때문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의 토로를 담아냈는데요. 그렇다면 무료 배달 서비스로 2만 원짜리 치킨을 팔았을 경우 얼마나 마진이 남는 걸까? 이 6.8% 수수료는 주문 받을 때마다 배달앱에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 건당 고정된 배달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 이후 김영무 사장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부터 인상된 중개 수수료가 적용되면 김 씨의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잠을 못 자요, 진짜로. 아, 지금? 네, 진짜 하루에 3시간도 자기 힘들 정도로 병원에서 오늘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자려고 해도 3시간 이상을 못 잡니다. 진짜. 이렇게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에 나섭니다. 그 후 8개월, 이정희 위원장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결국에 양측 다 이게 수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양보가 서로가 사실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양보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양보를 하면은 수익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간극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마침내 상생안을 도출해냅니다. 매출이 낮은 영세 업체일수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 하지만 타결 이후에도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걸 좀 더 그 배달 수수료를 조금 더 낮췄어야 되는데, 중개 수수료를 근데 그렇게 낮추지 못. 특히 상위 구간에 대해서 이 조건이 이제 거기가 이제 다시 붙게 됐는데요. 그 조건이 배달료, 그러니까 7.8%로 중개 수수료를 낮추되, 그러나 이제
배달료는 한 500원 정도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최종 상생안에 따라 배달 플랫폼사들은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업종업체들이 이렇게 뭐 눈에 두드러지게 사실은 좀 혜택을 많이 받다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워낙 어려운 이게 이 서로의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고 계속 좀 보완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이 상생협의체는 이렇게 임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갈등을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고민해온 이슈본의 지난 10년. 앞으로도 한 발 더 깊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담아내겠습니다. PD리포트 이슈본은 방송 프로듀서가 우리 사회의 담론과 논쟁 이슈들을 심층 취재하는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 이슈의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분석해서 대안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작진은 현장감 있는 생생한 화면을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안과 정부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그 결과 PD리포트 이슈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세종 오송로와 오송 생명사로를 잇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하루 평균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이 지하차도에서 2년 전 여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아침 출근길. 지하차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과 폭우가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지하에 고립된 차량은 모두 침수됐고 그렇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속 안에 잠겼으면 나도 그냥 죽었을 겁니다. 2023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사태로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궁평 제2 지하차도는 3분 만에 침수됩니다. 이로 인해 14명의 생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미호강은 수해복구 공사와 확장 공사를 거치고 지하차도는 보강 공사를 거쳐 24년 10월 31일 전면 재개통하게 됩니다. 침수에 대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재개통한 지하차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5m마다 설치된 사다리와 구명봉, 물이 차올랐을 때 이동을 도와줄 수단입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15cm 이상 물이 차면 차단 시설이 내려오고 전광판에도 표시가 됩니다. 아울러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돌릴 수 있는 공간까지 여러 시설과 장비가 보완됐습니다. 미호강 일대도 침수 예방을 위한 강외지구 하천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천의 폭을 350m에서 610m로 확장해서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궁평 지하차도와 같은 재난 사고를 마주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 요령.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뭐 행동 요령이라는 거는 자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외출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뭐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급류차가 있을렸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진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차량을 좀 금전적 손실이 있겠지만 차량을 버리고
우선 지상으로 대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물살이 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급류에 고립되게 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통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 차 유리를 깨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전벨트의 버클이라든지 또 차량 이 목받침 하단의 철제 봉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하차도나 도로의 진입 여부는 차량 바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차 앞바퀴의 물의 높이가 절반 정도에 차게 되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이하가 돼서 진입하게 될 때는 변속기를 저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에어컨을 꺼야 되는 이유는 엔진룸에 물이 들어오면 전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차량이 정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잦아질 집중호우. 충분한 대비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을 철저히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이 침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을 가리켜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그 이후인 2016년에도 끔찍한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당시 PD리포트 이슈본은 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아동보호 시스템의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일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아동보호 시스템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한 60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0개 정도로 늘었고 관련 종사자가 한 4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 정도로 그렇게 양적으로 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와 사례 관리를 동시에 이제 하는 거였는데 2020년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생기고 공무원이 사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민간기관으로서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신고 대비 판단 건수는 그렇게 높아진 거는 아닙니다. 신고 대비 그 학대 판단 건수는 한 60% 정도거든요. 아동학대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아직 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사례의 은폐나 축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부모 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처음 간다든지 아동 수당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 부모 교육을 뭔가 좀 제도화한다면 훨씬 더 부모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령과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정착되려면
관련 예산을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보호 시스템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슈본이 방송된 시간을 모두 더하면 14,400분, 240시간에 달합니다. 프로그램을 거쳐간 출연자도 어림잡아 2,400여 명에 이릅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된 학교 밖 청소년들부터 버스 안에 갇힌 어린이들을 구해낸 시민 영웅들까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요. 지난 500회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전해준 공감과 울림의 순간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슈본은 지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을 조명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6년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의 숫자는 36만 명. 이 가운데 28만 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은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됐을까요? 새아버지 때문에 그냥 집에 있기가 불편했어요. 뒤로 가라 하셔서 간 거여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계속 자퇴하고 싶다. 저마다의 이유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1 무렵에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효정이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불안하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본인 어땠나요? 그냥 밖에서 보는 눈이 안 좋으니까 혼자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문제 하나 부적응자쯤으로 보는 어른들의 편견과 싸늘한 시선이었답니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밖에도 안 나가고 딱 집안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퇴를 했으면 공부를 해야 되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공부할 의욕이 전혀 없대. 쓰라고 짜증내 뭐 진짜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효정이는 방황을 끝내고 대학교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부산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한 건데요. 큰 거 못 들었지. 효녀 중에 효녀입니다. 그렇게 효정이가 잃었던 꿈을 찾고 도약하기까지 도움을 준 곳이 있었으니 바로 꿈드림 센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문을 연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효정이도 이곳에 오면서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슈본은 꿈드림 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뿐 아니라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재밌는 거는 자극을 받는 만큼 AI가 희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마를 해서 안마를 잘하네, 그럼 저 안마살 될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뭐 집을 잘 짓네, 그러면 그런 쪽을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깨끗한 무의 상태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성원이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돼 총 222곳이 운영 중인 꿈드림 센터.
그곳에서 오늘도 희망을 찾고 있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 학업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서 N4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잘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인 경우도 많은데 이 청년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원 씨는 6개월 전 방송에서 아픈 어머니의 병간호와 생계를 책임지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원에선 보조 선생님, 정규 선생님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또 짬짬이는 그 과외 이제 업체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제 제 이력서를 내고 이제 학생들을 매칭을 받아서 과외 를 이제 진행하거나 저를 돌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부족했었는데 근 한 8년에서 한 10년 가까이는 제가 식습관도 좀 불균형하고 청년이란 사실은 오히려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됐습니다. 두원 씨 같은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기관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청년 지원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두원 씨.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가정 상황들 이런 걸 설명할 때 좋은 어떤 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또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2월 그 중순 정도에 청년 주택에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하면서 생애 첫 독립과 함께 안정된 주거도 확보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그리고 2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 3번째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변화는 탄탄한 일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원 씨가 채용된 곳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상담과 위기 관리 멘토링을 진행하는 상담센터입니다. 프리랜서 직업 상담사였던 그가 이곳에 취업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슈본 출연이었다고 합니다. 청년 정책 분야에 특화된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미 많은 네트워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알차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은 두원 씨가 꾸준히 해왔던 일인 만큼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찾은 셈입니다. 금융 교육들이나 이제 정부에 있는 어떤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담들과 교육을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전반적인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두원 씨. 상담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래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할 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은 없으니까 좀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저를 밥을 사주셨었던 선배나 동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뭐 좀 맛있는 식사 대접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거나 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조금씩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두원 씨가 느끼는 가장 기분 좋은 변화는 역시 가족과 지인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자기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에 앞으로의 목표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딛고 모든 해서 가시려는 청년분들의 청년을 돕는 청년 멘토로서 계속 이제 지원과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큰 목표이자 비전이고, 이슈보는 더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겠습니다. 지난 500회 동안 이슈보는 동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외에도 대한민국의 향방을 판가름할 거대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절실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꺼져가는 성장 동력, 또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 변화 등 하나같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지배할 이슈들,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9월 대장정을 시작한 연금개혁. 그 신호탄은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이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같은 파격적인 방안 등이 포함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세대 통합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과거의 가족 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시키고, 이 과정에 기업도 재정을 책임지고 국가도 책임지는 굉장히 공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죠. 그런데 신뢰가 약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기금의 투자 성과와 운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미래 수급 가능성을 확실하게, 안심 있게,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재정 안정화. 이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기금 운용을 잘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이 보험료 인상을 일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고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 논의될 텐데요. 청년 세대 의원들 위주로 구성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청년 층은 장기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들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겁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초고령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 통합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 속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 보호의 그림과 최근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는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그로 인한 사생활 유출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인공지능 혁신,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 또한 함께 증가할 겁니다.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도 더 종속되고
혹은 또 이제 과의존하거나 중독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의견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 개발 관점에서 이제 법이나 제도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규제나 제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수집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AI의 발전이 결국 한 상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뭐 마냥 개인정보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고 그것도 이걸 또 마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비식별화를 통하거나 마스킹을 통해서 데이터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주게 된다면은 물론 여전히 위험성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거를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출생 대책. 하지만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저출생 대책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런데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둘째 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40대 이상의 출산 이제 산모가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초혼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최근에 정부가 양육과 그리고 또 난임 지원 그리고 일가족 양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에 긍정적인 신호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긍정적 신호를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보다 멀리 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입시 위주의 그런 이제 교육 체제를 좀 더 이제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는 기회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요.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더 적극적으로 줄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좀 방점을 맞춰야 되고 초등, 중고등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려면 그걸 전담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정부 부처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D리포트 이슈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고민하는 것. 저희 제작진이 앞으로도 지키고자 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왔던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정책 저널리즘의 기본을 세우고 사회 이슈의 본질을 파헤쳐야 할 곳이 있다면 저희는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PD리포트 이슈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